민호야, 나 심장 검진 받고 내려가면 하루는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희 집에 하루만 묵어도 되니? 전화를 바꿔받은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그날 저희 엄마가 오세요. 좁아서 셋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다음에 미리 말씀 주셨으면 조정했을 텐데. 왜 같이 보면 안 되는 거니? 저번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마침 잘 됐네. 어머님은 예전부터 눈치가 참 없으셔.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처 숙소 많은데 왜 굳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려 하시는 거예요? 숙소는 어떤 숙소가 있다고 그러니? 근처 모텔 많잖아요. 어머님도 편하게 혼자서 쉬고 싶지 않으세요? 괜히 오셔서 며느리 눈치 보지 마시고요, 호호. 그 말에 순자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몇 번이나 그들에게 집을 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손주를 돌봐주었는데 정작 자신은 하룻밤도 재워주지 않겠다는 말에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들이 속초 올 땐 내 집을 별장처럼 쓰더니 내가 가면 하룻밤도 안 재워주는구나. 자기 입속만 챙기는 자식놈들 하나 쓸모없구나.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이순자 씨와 그녀의 아들 강민호, 며느리 윤서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속초 시외 바닷가 언덕 위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순자 씨는 또 다시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 꿈이구나. 이순자 씨는 식은땀을 닦으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 늘 그렇듯 일찍 일어난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바다의 검은 윤곽이 보였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고 탁상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그녀의 시선을 잡아끌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추석입니다. 이순자 씨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명절. 그 단어는 이제 그녀에게 기쁨보다는 고통을 의미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핑계를 대려나? 이순자 씨는 쓰게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텅 비어있는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몇 년 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이곳 속초로 내려왔습니다. 아들 내외와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녀는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그 당시 60을 넘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다니 처음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포장마차에서 시작한 바다보쌈은 이제 속초에서 명실상부한 맛집으로 자리 잡았고 3호점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이에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요?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살면 되지 안 그래요? 라는 질문에 순자 씨는 늘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였습니다. 아직도 그녀는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매달 용돈을 보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 돈을 모으기 위해 그녀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참으며 매일 주방에 섰습니다. 아침 8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이번 추석에 내려갈 건데. 민호의 목소리에는 뭔가 눈치를 보는 듯한 톤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가슴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언제 오는데 그래? 아, 그게. 이번에도 서연이 친정 먼저 들렀다가 갈 것 같아요.
명절 둘째 날 오후에나 도착할 것 같은데? 매년 반복되는 대화였습니다. 항상 며느리의 친정이 먼저였고 자신은 항상 후순이었습니다. 알았어. 조심히 오거라. 짧게 대답한 순자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 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가슴속에선 쓰라린 아픔이 번져갔습니다. 명절에 아들 내외를 맞이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저희는 잠만 자고 조금 돌아다니려고요. 손주는 부탁드릴게요. 라는 며느리의 말과 함께 둘은 손을 잡고 나가버립니다. 순자 씨에게 남는 것은 돌봐야 할 5살 손주와 어질러진 집뿐이었습니다. 71세의 나이로 하루 종일 활발한 아이를 따라다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허리는 이미 여러 번 수술을 했고 무릎 역시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보는 것만큼은 행복했으니까요. 문제는 아들 내외가 귀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술에 취해 돌아온 그들은 어머님, 해물보쌈 남은 거 없나요? 없으면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번부터 어머니 해물보쌈 먹고 싶었단 말이에요. 새벽 2시에 해물보쌈을 찾는다고.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에이, 어머니도 참 저희 조금만 더 먹고 잘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 술상을 치우는 것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명절 내내 아들 내외는 점심도 저녁도 어머니와 따로 먹었습니다. 손주는 맡겨놓고 둘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순자 씨와 함께 밥을 먹는 건 기껏해야 숙취로 힘들어하는 아침에 엄마, 북엇국 좀 끓여줘. 라고 부탁할 때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약봉지를 뒤적였습니다. 혈압약, 관절약, 위장약. 그녀의 하루는 온갖 약으로 시작해 약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아들에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랑도 좀 시간 보내면 안 될까? 명절마다 이렇게 와서 밖에서만 시간 보내니까 엄마는 좀 서운해. 순간 아들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안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근데 서연이가 1년 내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다가 이렇게 속초 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쉬는 거니까 이해해줘요. 다음에는 꼭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낼게요. 하지만 매년 같은 시기였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였을까요? 지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순자 씨의 집에 또 한 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번에 지수랑 처가 식구들이랑 속초로 여행을 오기로 했거든요. 혹시 며칠만 엄마 집에서 묵어도 될까요? 사돈댁 식구들이랑 같이 오는 거야? 다 같이 자려면 불편할 텐데. 지수가 장모님한테 먼저 엄마 집에서 자도 된다고 얘기해서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기가 제 입장이 좀 그래요. 그냥 잘 공간만 있으면 돼요. 불편하게 안 할게요. 아들 며느리는 자신에게 먼저 상의도 없이 이미 사돈 식구들에게 여기서 자도 된다고 약속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거절하면 자신이 인심 없는 시어머니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그래.
언제 온다고? 이번 주말이요. 금요일 저녁에 도착할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묵고 월요일 아침에 출발할게요.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가올 며칠간의 고역을 생각하며 걱정만 가득했죠. 예상대로 처가 식구들을 포함해 총 6명이 순자 씨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도착한 그들은 인사를 나누고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집은 순식간에 사람들과 가방들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 씨는 미리 준비해둔 간식과 차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첫날부터 순자 씨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나가서 식사 좀 하고 올게요. 그들은 단체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사돈 식구들이라 함께 먹을 저녁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이미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아, 같이 갈까? 어디서 먹으려고?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서연이 잠시 당황하더니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게. 4명만 예약했는데 어떡하죠? 다음에 같이 가요. 뭐? 4명만 예약했다고? 그게 어머니는 일 나가실 줄 알고 같이 못 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럼 그 전에 한번 물어보지 그랬니? 나는 당연히 같이 식사할 줄 알았는데. 이거 곤란하게 됐네요. 그래, 알겠다. 그럼 식사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순자 씨는 또다시 홀로 집에 남겨졌습니다. 넓은 집이 갑자기 너무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TV를 켰지만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상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둘째 날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 내외와 사돈 식구들은 해수욕장과 회센터를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순자 씨는 그들이 찍은 단체 사진을 단체 채팅방을 통해 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모님, 이 회 정말 맛있어요. 다음에 또 와야겠어요.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메시지와 사진을 보며 순자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돈은 서로 챙기면서 자신은 그저 숙소 제공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술에 취해 늦게 들어왔습니다. 순자 씨가 초대받은 유일한 자리는 그들이 술에 취해 돌아온 밤 11시경 마른 오징어를 뜯으며 버린 술자리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안 주무셨어요? 이거 좀 드세요. 술에 취한 며느리가 오징어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순자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받았지만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술자리가 끝나고 그 술상을 치우는 것도 순자 씨의 몫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이순자 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사돈 가족들과 아들 내외는 늦잠을 자다가 겨우 일어나 숙취에 시달리며 북어국만 찾았습니다. 사돈, 이 북엇국 정말 맛있네요. 비법이 뭐예요? 그쵸? 숙취가 싹 내려간다니까요? 엄마,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어머니한테 북어국 해달라 해요. 다음에 북엇국 먹으러 또 와도 되겠어요, 호호. 사돈 어른이 물었지만 순자 씨는 그저 웃음으로 대신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 민호가 순자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피로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좀 불편했죠? 그래도 며칠만 참아줘요. 장인 장모님도 엄마 집 너무 좋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이왕 멀리까지 오신 거 우리가 손님 대접해드려야죠.
으이구, 말은 잘한다. 손님 대접은 나만 하니? 순자 씨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떠났고 순자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크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녀의 가슴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정기 검진을 위해 서울에 올라갈 일이 생겼습니다. 심장에 약간의 이상이 발견되어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당일에 오가기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검사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요. 순자 씨는 처음으로 아들의 집에 하룻밤 묵기를 부탁했습니다. 민호야, 나 심장 검진 받고 내려오려면 하루는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너희 집에 하루만 묵어도 되니? 전화를 바꿔받은 며느리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듯 빠르고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그날 저희 엄마가 오세요. 좁아서 셋은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다음에 미리 말씀 주셨으면 조정했을 텐데. 사돈 식구들이 속초에 올 때는 6명이 와도 괜찮았는데 자신 한 명이 서울에 가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요. 황당했습니다. 왜 같이 보면 안 되는 거니?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처 숙소 많은데 왜 굳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려 하시는 거예요? 숙소는 어떤 숙소가 있다고 그러니? 모텔 많잖아요? 어머님도 편하게 혼자서 쉬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에 순자 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몇 번이나 그들에게 집을 내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손주를 돌봐주었는데 정작 자신은 하룻밤도 재워주지 않겠다는 말에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날 밤 서울 시내 낯선 모텔 방. 이순자 씨는 컵라면을 불려 먹으며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가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검진을 마치고 아들 내외의 거절로 이렇게 모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된 현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지들이 속초 올 땐 내 집을 별장처럼 쓰더니 내가 가면 하룻밤도 안 재워주는구나.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평소보다 속초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지수랑 둘이 휴가 받았는데 좀 쉬러 내려갈게.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려와라.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순자 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아들에게 알려준 번호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번호로 말이죠. 당일 오후가 되자 아들 내외가 속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오리움만 울릴 뿐이었습니다. 2번, 3번. 계속해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야? 이거 왜 비밀번호가 안 되지? 민호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순자 씨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굽히고 참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왜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우리 오는 거 아셨잖아요. 서연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잠시 침묵했다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짐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 보니까 숙소 안 잡았구나. 에이, 당연히 어머니 집에서 자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근처에 숙소 많은데 왜 굳이 우리 집에서 자려고 하니?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민호는 당황해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그런 말 한 건 좀 예민했을 때고. 그냥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서울에서 내가 하루 자고 간다니까? 너희 엄마 온다. 좁다. 예약 안 했다. 핑계가 100가지더라. 그런데 너희 둘이 바닷바람 쐬고 싶으니까 내 집은 아무 때나 되는 거니? 너희한텐 이 집이 쉼터였겠지. 근데 나한텐 매번 너네가 올 때마다 상처 주는 그런 공간이었어.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그냥 잠깐 쉬러 온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그 말 서울에서 모텔에서 컵라면 먹던 밤에 들었으면 참 좋았겠다. 나한텐 집이 있어도 잠잘 곳이 없었거든. 됐어요. 그냥 나갈게요. 다 늙어서 어른답지 못하게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세상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길바닥에 내쫓아요? 저희는 어머니 보려고 속초까지 내려왔는데. 말은 바로 하자. 너네가 나보러 속초까지 왔니? 휴양하러 왔지? 그리고 너 말대로 세상 어떤 자식이 부모를 모텔에서 재우니? 너희는 그냥 내 진심도 내 마음도 내 노고도 당연하게 소비만 해온 사람들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엄마, 진정하세요. 쪽팔리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유치해지셨을까 모르겠네요. 이렇게 저희 보내시면 저는 서연이한테 쪽팔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민호야, 너는 너 쪽팔린 것만 생각하지. 너네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되짚어봐라. 엄마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다. 나도 이제는 너네들 받아줄 여력이 없어. 그날 저녁 아들 내외는 어쩔 수 없이 근처 모텔을 예약했습니다. 문을 닫고 홀로 남은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진심을 마침내 말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단단히 화가 났는지 그 사건 이후부터는 순자 씨가 연락을 해도 전화도 문자도 안 받았습니다. 이놈 자식들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자식 노릇 안 하는 놈에게는 나도 부모 노릇 안 할 거다. 결국 순자 씨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증여계약서를 정교하게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망 시 상가 세 채의 전부 지역복지재단에 증여. 보유 예금은 요양보호사 지원기금으로 기부. 아들 민호에게는 현금 1천만 원만 상속. 자녀 부동산 세금 및 정리 비용은 복지단체에서 부담. 공증은 받지 않아서 아직 효력은 없었지만 그녀의 의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는 그 계약서 사본을 봉투에 넣어 택배로 아들 집에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호가 택배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보낸 봉투가 있었고 봉투를 뜯자 증여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민호가 계약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옆에서 며느리도 내용을 확인하더니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죠. 아니, 이게 진짜야? 전부 복지재단에 준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진심이세요? 전화를 받은 순자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식 같지도 않은 너네한테 주는 것보다 사회에 기부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더구나.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번에도 너네 행동을 돌아볼 생각은 안 하는구나. 정말 저대로 진행하시면 저희 엄마 얼굴 안 볼 줄 아세요. 차라리 잘 됐구나. 내가 그 정도도 생각 안 하고 일을 저질렀겠니? 아들 민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약서를 다시 읽으며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정말 다 기부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나도 모르겠으니까 말 걸지 마.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야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있을 거야? 이게 내 잘못이야. 이게 다 너네 가족 챙기느라고 생긴 일 아니야? 일단 지금 엄마 뵈러 가야겠어. 가서 어쩌게 뭐 하려고. 가서 무릎을 꿇든지 해서 용서를 빌어야 할 거 아니야? 그날 밤 아들 민호는 그렇게 바로 속초행 차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도 잠시 고민하더니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자 씨가 가게 문을 열려고 할 때 문 앞에는 아들 민호와 며느리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민호의 눈은 밤새 울었는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 보였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요. 지수 눈치만 보느라 엄마 마음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증여계약서 취소해주세요. 순자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연에게 향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넌 왜 아무 말이 없니? 잘못했어요, 어머님.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렇게 말한 서연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사과인지 단지 재산에 대한 불안 때문인지 순자 씨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들어오거라. 가게 안으로 들어온 세 사람은 조용히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아직 개점 전이라 손님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민호야, 나는 너희에게 뭐였니? 저희는 엄마를 필요할 때만 찾고 다 준비해 주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이 저희를 위해 모든 걸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니까. 그게 의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걸 이제 알겠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재산보다 존중받고 싶었다.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을 뿐이야. 말로만 하는 약속은 이제 지겹다. 행동으로 보여주렴. 그날 이후 민호와 서연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매주 전화를 걸어 순자 씨의 안부를 물었고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속초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손주를 맡기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순자 씨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친정과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였고, 순자 씨가 서울에 올라올 때는 자신의 방을 내어주고 소파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순자 씨는 공증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증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상가 1호점은 지역복지재단에 기부. 상가 2호점과 3호점 그리고 모든 예금은 아들 내외에게 상속. 단 그들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할 것. 공증인이 도장을 찍으며 물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넣어드릴까요? 순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대로 넣어주세요. 이건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니까요. 따뜻한 봄날, 순자 씨는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서연 그리고 손주는 집안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속초에 내려올 때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식탁을 차리고 함께 청소했습니다. 엄마, 식사 준비됐어요. 민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정성껏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가족들이 웃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쌈은 어머님이 제일 잘 만드시니까 저희가 감히 도전은 못했어요. 대신 다른 반찬들은 저희가 준비했어요. 서연이 수줍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잘 먹을게. 식사를 하며 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결국 재산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족으로서의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심이 그들에게 닿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오듯이 순자 씨의 마음에도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족의 관계란 것이 바다처럼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잔잔하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순자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자식들이 하는 행동들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일지, 아니면 단순히 증여계약서 때문이라서 그러는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